12월 15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작심 발언도 했는데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는 성역이었다며 공수처는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신 반장,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얘기 부터 좀 하고 가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금도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한 8시간째 진행 중이고요.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오늘 결론을 내리는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속보를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고요. 박 반장, 오늘 코로나 상황 역시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확진자 오늘 집계 기준으로 880명이었는데요. 네. 일상 감염도 일상 감염이지만 특히 요양병원과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9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군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다룰 소식 많고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아무튼 신 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속보 잘 챙겨요. 네. 조금 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무부 청사를 나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일단 징계위원회 장관이 참석하지는 않죠. 네, 일단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회에는 참석하지 네. 않고요. 조금 네. 전에 이제 청사에서 퇴근을 하면서 기자들이 네. 징계 관련 질문을 하긴 했는데 네.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각종 속보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코로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800명 후반대로 다시 올라섰는데요. 일상 감염에 이어서 다시 집단 감염 사례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병상도 부족한데 중증 환자는 늘고 있는 그야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3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날마다 방역수칙 실천을 호소하고 있죠. 저도 어김없이 당분간은 날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로 발제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오늘 0시 기준 880명입니다. 전날 718명에서 162명 늘었습니다.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난달 8일부터 오늘까지 3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어디선가 한 번 본 전투기죠. 바로 F-35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는 적의 탐지에 걸리지 않는 은폐 기술을 뜻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텔스 기술이 향상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스텔스 감염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어제까지 2주 동안 새로 확진된 9,700여 명 가운데 22.8%의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셈이죠.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잠잠했던 집단 감염마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의 한 요양원에서 어제와 오늘 사이 6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데요. 전수검사를 실시했던 인원 중 종사자 및 가족 22명, 입소자 40명 중 62명이 오늘 아침에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자와 접촉자 및 입소자 중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입소자 2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 처음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이 입소자와 종사자 전체 12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6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충북 당진의 나음교회와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하루 사이 13명이나 늘었는데요.
1차 유행이었던 지난 3월 24일 하루 9명이 숨진 이후 최다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20명이 늘어서 205명이 됐습니다. 의료계는 위태로운 한 주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병상은 부족한 병상 대란이 이미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6.7%이고 서울시는 84.1%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77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75개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2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90대 확진자가 24시간 넘게 자택대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확진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에 빠지는 등 증상이 악화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가 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1개를 급히 확보해 20km 이상 떨어진 병원으로 확진자를 이송했습니다. 당장 병상이 추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런 위급 상황은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부로서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확진자 수를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병상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만 하는 거죠. 일단 정부가 내놓은 답안은 현재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입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방심과 무책임으로 맹렬한 코로나 확산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 총리는 공공부부터 각종 회식, 모임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요. 방역 수칙 관련 현장 점검에 경찰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가 3단계 격상 대신 방역 수칙 점검 강화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요. 사실 수도권에서는 이미 오늘부터 부분적인 3단계가 시행됐습니다. 부분적인 3단계란 교육 현장에 한해서만 시행됐단 말인데요. 수도권의 모든 학교가 대면 수업을 금지한 겁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모두 원격 수업만 진행하는데요. 지난 8월 말 수도권 전면 원격 수업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수도권 학교는 올해 원격 수업으로 시작해 원격 수업으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격으로 교사 한 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분의 1 등교가 가능을 했었어갖고 한 개 학년이 나와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2개 학년은 온라인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전면 등교 중지가 돼서 모든 학년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하시면 아무래도 대면 수업보다 좀 불편하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교우 관계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측면 이런 부딪히면서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묻히는 것이 굉장히 가깝죠. 보고 전달하는 것과 지금처럼 다른 메신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맡은 반 학생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얼굴도 제대로 오래 못 보고 더군다나 학교에 와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사실 제대로 된 얼굴을 익히지 못했어요.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한 담임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인터뷰 응해주신 박정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제 교육 현장에서 다시 의료 현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계속 코로나 블루 같은 우울한 소식만 전해드렸으니까요. 이번엔 잠깐 분위기를 전환해볼까 합니다. 지난 2, 3월 대구 경북의 1차 대유행 때처럼 의료진의 봉사행렬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형 병원 의사 자리를 내려놓고 코로나 의료 현장으로 몸소 뛰쳐든 분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일반의 홍성희 씨인데요. 홍 씨는 지난달 27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공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보름 동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다니던 병원에 휴가를 쓰고 말이죠. 근데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자 아예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 성북구 소속 생활치료센터에 단기 계약직으로 파견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분과 전화해봤습니다. 지난 코너 같이 들어박에 이어 전화해박 지금 나갑니다. 결심을 하신 계기가 어떤 건가요?
혹시 궁금? 저는 원래 30살에 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원래 이제 구호 개발 쪽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치료해주고 이런 쪽에 생각이 있었고 네. 지금까지 제가 12개 나라에서 일하고 또 봉사활동 해왔어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한국에서 여기저기에서 비상사태가 커지고 있는데 네.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원래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일하면서 네. 보람을 찾고자 의료인이 됐기 때문에 예. 애초에 그냥 생각대로 한 겁니다. 아.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영웅들이 여러 명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비록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지만 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지금 우리 사회에 그래도 따뜻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그때 되면 또 좋은 기회가 있겠죠. 안정된 승업을 내던지고 방역 현장의 최일선으로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해외 코로나 상황 전해볼까 합니다. 미국도 현지 시간 14일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최초 접종의 주인공은 간호사였습니다. 뉴욕시 퀸스에 있는 롱아일랜드 GC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샌드라 린지인데요. 린지 간호사가 백신을 맞는 장면은 TV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Hopeful, I feel hopeful today. I'm relieved. I feel like healing is coming. I hope this marks the beginning to the end of a very painful time in our history. 미국의 백신 접종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확진자 증가, 병상 부족 이중고, 미국 백신 접종 개시. 네. 자, 아까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제 법무부 청사를 나섰다는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정치부의 중간에 속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6시 16분에 이제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퇴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대검에 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6시 22분에 대검에서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제 각각 법무부와 대검 청사를 나선 거고요. 이제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이제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차에 탔습니다. 뭐 이제 퇴근은 했어도 계속해서 이제 휴대전화를 들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겠죠. 네. 자, 우리도 어때? 저희도 이제 그 속보 이제 최대한 빨리 좀 반영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아까 이제 미국 코로나 백신 접종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캐나다도 시작이 됐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요양 시설부터 먼저 이제 백신 접종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들었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러스를 잡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제 기대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 유 반장, 미국 백신 접종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네, 지금 290만 회를 투여할 수 있는 물량이 현지 시간 14일 오전부터 16일까지 각 지역 병원들을 포함해서 630여 곳에 배송지에 도착을 하는데요. 의사와 간호사 등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 종사자들이 먼저 백신을 맞을 계획입니다.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같은 그 고위험군도 우선 접종 대상인데요. 초기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가 긴급 사용 승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초부터는 비의료 분야의 필수 업종 종사자들로 접종 대상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정식 사용 승인이 나면 일반 미국인들도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화이자는 연내에 총 2,500만 회 투여분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곧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전망인 모더나 백신도 연말까지 2천만 회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2번 맞아야지 명령력이 생기고 또 첫 번째 접종 후에 3, 4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네. 자, 어제 그 잠깐 얘기를 했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박 반장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중간에 커트를 했던 그런 사안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접종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더니 박 반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 반장이 맞았어요, 결론적으로. 박 반장이 맞았지만은 다 맞은 건 아니에요. 왜 다 맞은 건 아니냐면은 그 백악관 그 주요 관리들은 먼저 맞는다는 거죠, 신 반장. 네.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뒤끝이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뭐 특혜 논란을 좀 의식을 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건데 애초에는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이제 조기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상황실 직원들부터 우선 접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상황실은 백악관 벙커에 있는 안보 시설인데 국가 안보 요원들이 24시간 배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미 정부 의회의 주요 인사들도 우선 백신 접종 대상인데 정확히 뭐 누구인지는 불분명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이상 백신을 상대적으로 늦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는 접종 계획이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접종하길 기대한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백신 접종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보건 전문가들을 돕기 위해 언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 상황실에 있는 사람들부터 맞는 거군요. 근데 정작 백신을 만든 제약사 화이자 CEO가 아직 백신을 안 맞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조반장? 네, 그 화이자 CEO죠. 앨버트 풀라가 미국의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요. 자신은 건강한 59살 성인 남성이고 일선에서 일하지도 않아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 그리고 직원이 우선 접종 대상자이고 이 규정을 염두에 두고 순서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도 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백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도 맞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till, I think this committee recommends that I will get vaccinated because polls that we have seen said that people will believe much more on this vaccine if the CEO is getting vaccinated. So likely I will get it. 네. 자,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좀 계속 나왔었는데 그 구체적인 보도가 또 이어지고 있죠.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까? 네, 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그 현실적으로는 새해가 돼야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국 국방부의 코로나 백신 초기 보급 물량을 주한미군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화이자 백신이 해외 주둔미군에게 지급하는 백신은 모더나 제품이라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이 아니고요. 모더나 백신은 다음 주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긴급 사용을 승인받는 대로 할당된 보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한국으로 수송할 거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내 의료시설이죠. 브라이언 올굿 병원을 언급하면서 접종은 코로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확진자가 현지 주민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사례는 지금까지 제로라고 했는데요. 주한미군은 항상 한국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또 여러 나라에서 백신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백신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해요. 사실 마음이 좀 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코로나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유반장? 네, 먼저 정세균 총리는 내년 1분기부터 차질 없이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하반기부터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분기부터 하겠다는 거죠. 예. 네. 결국 지난주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의 선구매 계획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인데요. 접종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확보한 물량은 최대한 앞당겨서 도입을 하고 추가 백신 확보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물량 이외에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확보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임상시험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국내 치료제 개발 진행 상황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신속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정세균 총리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이라는 표현도 썼지만요. 정말 속도와 안전성이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갖춘 그런 백신이 서둘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국장이 이제 태국권의 철사장까지 연말하신 몸이시니까 옛날 얘기인데요. 건강하시잖아요. 혹시 기회가 되면 저한테 좀 양보를 좀 해주시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40대 돌연사가 무섭다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아, 그래요? 아니 좀 어이가 없네 무슨 말인지. 좀 뭐 앞뒤 없이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래요, 조 반장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치부의 대타할 사람을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왜 막 반장이 찾아요, 그거를? 아무래도 그 국장이 원하실 것 같아요. 꼭 미리 또 마음을 읽고. 또 이상하네. 오늘 끝나고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무튼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더 이상 들어온 속보는 없죠. 네, 지금 마지막 증인신문이 징계위 네.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끝났다라는 이야기는 네.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신반장은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네. 자, 백신 속보 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관련 상황 지금 대단히 심각한데 내일 코로나 관련 소식도 박 반장이 좀 잘 정리해서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위태로운 한 주 미국 백신 접종 시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속보를 반영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여부가 기로에 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지금 이 시각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의원의 의결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 일단은 높아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권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그때 법무부 장관이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이거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1위를 기록해 파장에 일었었죠.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이 시각 현재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인데요.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반 잠깐 정회를 했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해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번인 한동수 감찰부장 신문이 진행 중이고요. 자, 이후에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뤄진 뒤 위원회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전 시간에는 징계위 구성 문제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결과부터 전하면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정한중 위원장과 신성식 반부패 부장에 대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징계위 구성의 핵심은 절차적 공정성이었죠.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었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 예비위원 바깥에서 새로 뽑은 인물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이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된다는 것은 현대 법 취지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왕조 시대도 아니고. 반면 정 위원장은 오늘 징계위 출근길에서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나는 빠진 상태에서 다른 위원들이 논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징계위원들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정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아주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신문 기회도 주실 건가요? 가가지고 줄
적절히 하겠습니다. 주기도 하고 뭐. 또 윤 총장 측은 KBS의 채널A 사건 오보 사건에 연루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징계위는 따로 이유를 밝히진 않았고요. 또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라는 요청도 함께 했는데 이 역시 징계위는 거부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변수는 아무래도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 중인 증인 신문입니다. 채택된 증인은 모두 8명이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의 유리한 증인들이 각각 4명씩, 그러니까 4대4 구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 총장 감찰 문제를 놓고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또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욱 광주지검 차장검사, 그리고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맞섰고요. 또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다만 출석이 의무는 아니고요.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결국 불참을 했습니다. 또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증인 채택을 오늘 돌연 철회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재차 심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게 심재철 국장은 법무부나 윤 총장 입장에서나 모두 신문이 필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윤 총장 징계 혐의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법무부에 넘긴 가장 유력한 제보자로 지목이 된 상황입니다. 또 대검 감찰팀에게 압수수색 상황을 전화로 보고받는 등 윤 총장의 감찰을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심 국장은 지난 10일 1차 징계위에 징계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가 이런 글을 직권으로 증인 명단에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심 국장이 직접 윤 총장 측 증인들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도록 소위 판을 깔아줬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다시 돌연 증인 명단에서 빼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자, 오늘 2차 심의에서 증인들의 상반된 진실 게임이 벌어질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국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데 증인들의 진술이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검사징계법상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없는데 뭐 이런 중요한 절차에서 안 온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떳떳하다 그러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오늘 평소처럼 각자 업무를 받습니다. 먼저 추 장관은 오전 10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의 정부청사를 찾았는데요.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짧게 담소도 나눴습니다. 선배님들에게도 자유가 있기를 천상수 아무나 하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곧 물러나는 김현미 장관이 선배들에게 자유가 있기를 하고 농이 섞인 인사를 건네자 추미애 장관, 최장수 장관은 아무나 하나라면서 김 장관을 격려한 겁니다. 아무튼 추 장관,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입장한 뒤에 머리를 휘날리며 회의실로 또 뛰어 들어갔는데요. 마스크 너머 눈만 봐도 활짝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윤 총장, 징계위 대신에 대검으로 출근을 했죠. 대검 정문 앞에서 윤 총장의 차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 총장이 대검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약 20초간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 나오지 마시라,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부 징계위 정한중 신성식 기피 신청 기각, 심재철 증인 철회입니다. 네. 자, 지금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짚어보긴 했는데 증인 신문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 6명 가운데 징계위가 증인 채택을 취소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만 빼고 나머지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징계위 심의 순서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오전에는 일단 징계위원 명단 구성에 대한 기피 신청과 기각 결정이 이뤄졌고요. 그 뒤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관련 증인이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을 첫 순번으로 해서 증인 신문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신문을 다 마치면 윤 총장 측 특별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진 뒤에 징계위원들의 그 토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 징계 수위를 의결하게 됩니다.
네, 오전부터 이제 지금 이제 증인 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5명이라고 좀 전에 조반장이 그렇습니다. 얘기했죠. 총 5명 이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 시각 현재 마지막 증인인 이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5시 15분쯤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뭐 1시간 끝났을 반 수도 좀 있겠는데요? 넘게 네, 진행 중인 네. 건데 아무래도 이제 잠시 뒤면 네. 오늘 전체적인 증인 신문은 좀 마무리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관측을 할 수 있고요. 이 한 부장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핵심이었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 지난달 23일 윤 총장을 성명 불상자로 입건을 하고 또 이틀 뒤에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 압수수색을 할 때 지휘를 했던 인물입니다. 네. 자, 5명 증인 신문이 뭐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면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이제 그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읽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변수가 없다면요. 자, 그 아까 이제 조 반장이 잠깐 짧게 언급은 했는데요. 오전에 징계위원회 구성을 놓고요. 양측 간에 공방이 벌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KBS의 채널A 사건 오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우선 추미애 장관이 민간위원 몫으로 위촉한 정 위원장이 법무부 피감기관인 정부 법무공관 이사를 맡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징계위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정한중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한 분에 대해서는 회피를 안 하신다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두 분 다 기각될 경우는 어떻게? 그 기각되면 불복 반복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기각되는 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죠. 정한중 위원장 대리 그리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모두 징계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 뭐 최종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5명의 증인 중에 마지막 증인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이 벌써 1시간 반째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아마 이제 증인 신문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게 뭐 확실시돼 보이고요. 오늘 중으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신혜원 반장이 정리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다가 지금 철회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10일 1차 회의를 마치고 나온 정한중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심재철 국장 증인 채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권으로 했죠, 우리. 이제 물어볼 거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2차 회의가 시작된 후에는 징계위는 심 국장의 증인 신문은 철회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증인 신문은 유지하고 신문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정한중 위원장이 심 국장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증인 신문이 아닌 건데요.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심 국장은 징계위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법무부에 건넨 유력한 제보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심 국장은 오늘 오전에 징계위에 윤 총장 징계 혐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징계위가 심 국장의 의견서에 대한 윤 총장 측의 반박을 또 서면으로 받아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조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264 시인의 시라는 거죠? 네, 오늘 오후 한 1시 좀 넘어선가요?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과천 산책로에서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고요. 내용을 보면 매서운 겨울바람입니다. 낙엽진 은행나무는 벌써 새봄에 싹 틔울 때를 대비해 단단히 겨울나기를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264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러네요.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되어야만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끝을 맺었는데요. 네. 뭐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증인 중에 한 명,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페북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부장은 오후 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위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을 대기 중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 차장검사에게 물어볼 일을 징계위 출석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전화와 문자를 계속해 증인의 평온을 해치는 기자, 심각한 왜곡 보도에 대해 위자료 수송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과연 어떤 수위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 뭐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징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해임 가능성을 이제 많이들 예측을 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큰 정치적 파장은 줄이면서도 또 현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효과는 누리는 정직이 또 새로운 카드로 많이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 해임 결정이 날 경우에 검찰 안팎에 강한 역풍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직 처분을 내려 시간을 벌면서 곧 출범 예정인 공수처 수사를 통한 기소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선 정직 처분에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저보고 하라면요. 네. 저는 해임하고 싶습니다. 해임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은 해임 안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정직이라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면요.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예.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징계위가 어느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이를 두고 야당에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징계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의원은 내일 결론마저 이미 정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직 3개월이라면서 애초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청와대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모범 답안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건 뭐 정치적인 해석일 뿐이고요. 뭐 여전히 그 다수설은 이제 해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데는 다들 이제 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 해임이나 면직, 정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들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지켜보면 이제 속보가 나올 테니까요. 알 수 있겠죠. 박 반장, 징계위 관련해서요. 청와대 쪽 입장이나 뭐 반응이 나온 건 있습니까? 직접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위 심의가 시작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에 대해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적이 되어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이 발언을 두고 만약 오늘 중에 징계위에서 뭐 중징계 결정이 내린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문 대통령의 징계 의결까지 빠르게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또 증인신문이 밤늦게까지 또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증인신문 내용에 따라서 추가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은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제 징계위가 뭐 해임이든 정직이든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중징계가 결정 난다면 네, 그렇다면 또 윤 총장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윤 총장의 경우에는 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그 수위와 관계없이 이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전을 또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되죠. 자, 아까 이제 5시 15분이라고 그랬죠.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마지막 증인 신문이 시작된 게 5시 15분이고요. 지금 시간이 7시 3분이니까 뭐 얼추 끝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전에 그 다른 4명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을 봤을 때는 뭐 증인 신문이 끝나고 지금쯤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의 마지막
의견 진술이 진행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좀 예측이 가능한데 만약에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고 뭐 속도를 낼 것 같으면은 뭐 그다음 절차로 진행이 되겠죠. 네, 5시 10분쯤에 잠깐 정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녁 시간을 맞춰서 길게 좀 정회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잠깐 쉬고 곧장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무부 현장에 이제 취재 기자가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종료되는 대로 또 속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청와대 발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부 징계위 8시간째 경론, 오늘 결론 나오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에 부정적인 야당과 검찰을 향해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 공수처 출범이었습니다.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과의 첫 약속인데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부 기억하실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거 농성과 몸싸움, 이른바 동물국회까지 연출해가며 어렵게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얼마나 부실하고 위헌적이냐 하면 소위 4+1로 통과시키면서 특위가 심의해야 될 58일도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근거라든지 상권 분립 원칙이라든지 이런 데 다 위반해서 위헌 심사가 지금 제청돼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부터 추천위 논의까지 이른바 침대 정치를 선보였죠. 결국 특단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야당에게 준 비토권을 회수한 겁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집권 1위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3년 7개월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문 대통령, 감회가 남달랐을 듯합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반대해온 야당을 향해서도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픈 부분을 꼬집으면서 말입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탐탁치 않게 여겨왔죠. 검찰 조직을 향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생명, 정치적 중립에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 중립성, 결국 공수처장 자리에 누가 앉게 되느냐에 달려 있겠죠.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상황, 여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최근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는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다시 시한을 던진 건데요. 정치적 중립, 다시 말해 공수처의 생명을 지킬 후보자, 남은 시간 동안 찾을 수 있을까요? 비토권이 사라진 국민의힘, 여론전으로 비토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욱 전 현정 후보는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된 후보임을 명확히 합니다. 청와대의 하명으로 이미 부결된 후보들을 다시 후보로 고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효임을 밝힙니다. 민주당이 거부했던 인사들의 명단까지 밝히며 중립성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석수, 이 정권의 국정원의 기조실장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신현수, 또 그분도 역시 그 국정원의 기조실장이시고 이 정권의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에 했던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권의 아주 핵심인 그 신현수 기조실장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 실무가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요? 예, 이런 사람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런 분들을 전혀 안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는 이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습니다. 신현수 전 기조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 단장으로 활동을 했죠. 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뒤를 이을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석수 전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을 역임했었죠.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문제 등을 캐다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마 이 장면 기억하는 분 많으실 겁니다.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민주당이 왜 거절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공수처법까지 개정했으니 정부 여당의 책임 더 막중해졌습니다. 여권이 내놓을 공수처장 후보자 누가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결국 뚝심을 발휘했습니다. 당내에서 이런저런 불만이 많았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오늘 단행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성, 참회, 성찰, 참담, 사죄, 용서. 김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국민들 앞에 한껏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정경유착, 국정농단. 국민의힘 입장에선 피하고 싶은 용어들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가오에는 전국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모험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도 있었지만 한 토막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애둘러 표현을 했습니다.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민주화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반성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여전히 못마땅한 분들이 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를 한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사과 앞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죠. 대국민이라고 말입니다. 설마 국민을 팬놈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하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긴 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 참 아팠습니다. 홍 의원은 대국민 사과 본인도 했었다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실정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사과의 핵심은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탄핵 이후에 그 박근혜 정부의 잘못, 또 그 이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명박 정권의 어떤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요구하신다면, 또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 한 번이 아니라 저는 10번, 20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엔 그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당장 국민의힘 내부 반응을 봐도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과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았지만 일부 친이 친박계에선 여전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골뱅 소리가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수감은 당의 배신이나 가짜뉴스, 왜곡, 선동 등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있다. 없는 죄를 이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웠다.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별도의 논평을 냈습니다. 사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으나 본회의에서 5.18 관련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기억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았으나 그 관련 법안에는 반대했던 그 모습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선 김 위원장의 사과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뛰내기 비대위원장이다, 굴러 들어온 돌이다 평가절하 했는데요. 글쎄요, 굴러온 돌 때문에 당에 못 들어오는 박혔던 돌을 생각하면 이렇게 박하게 평가리인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 한때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기도 했었죠. 사죄에 걸맞는 행동, 민주당의 이 지적은 곱씹어볼 만합니다. 국민의힘 이번에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또다시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재인 공수처 괴물 아니다. 비토권 없는 국민의힘 여론전 총력. 네. 자, 그 코로나 관련 속보가 지금 이제 막 들어온 걸 보니까요. 오후 6시까지의 집계 상황인데 벌써 671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하네요. 어제보다 그 89명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오늘이 그 아까 880명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산술 계산으로만 하면 뭐 900명대, 뭐 1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아무튼 공수처법 얘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고요.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다시 소집되겠죠, 유 반장?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가 어떤 후보자를 내놓을지가 관심인데요. 앞서 4차례 추천위 회의에서 후보자 검증과 토론을 마친 만큼 5번째 회의에서는 기존 후보군 가운데 2명을 압축해서 청와대로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달 18일이죠. 마지막 회의에서 각각 5표를 얻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표를 얻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2사람 다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이미 추천위에서 비토가 이루어졌다. 2사람은 후보군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후보자 추천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시 박 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언급한 인물 가운데 다시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정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또다시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로서 새로운 인물이 추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 반장, 정의당 쪽에서는요. 초대 공수처장은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인물 중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죠. 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를 관철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인 대한변협이나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한 인물을 1차적으로 수용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출범하고 또 운영돼야 한다는 건데요.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의 기관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시작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요. 전에 한번 저희가 짚었던 대로요. 인사위원회 구성이 또 있어요. 그걸 놓고서 또 여야 간에 충돌이 일어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일단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 야당의 비토권은 이제 무력화된 상태 아닙니까? 이제 여당이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속도전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공수처 괴물 아니다. 비토권 없는 국민의힘 여론전 총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확보한 선거인단의 투표가 마무리된 거죠. 이른바 배신 투표는 하나도 없었고 바이든 당선인은 원래대로 306표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연설은 없었지만 불복 입장 여전히 이어갔고요. 유정아 반장이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일성 또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을 한꺼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훌쩍 넘는 306명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실제로 투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반란표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년 전과는 결과가 달라진 5개 주, 바로 트럼프 대통령 측이 투표 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곳들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역시 똑같은 숫자 306명의 투표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232표를 누르고 대통령이 됐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승리, 랜드슬라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명백한 내로남불이죠. At the time, President Trump called the Electoral College tally a landslide. By his own standards, these numbers represented a clear victory then, and I respectfully suggest they do so now.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오래전 이 나라 미국에 켜진 민주주의의 불꽃은 코로나 대유행도 권력의 남용도 막을 수 없다고 말이죠. 트럼프 측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에 대해선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As I said in this campaign, I will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I'll work just as hard for those of you who didn't vote for me as I will for those who did. 반면 패자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불복을 이어갔습니다.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진 현지 시간 14일에도 트윗을 올렸습니다. 왜 경합주에선 한밤중에 개표가 중단됐는가라고 쓰는가 하면 한 지역 매체를 인용하면서 이 기사는 광범위한 사기가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선거 결과는 바뀌었다 고도했습니다. 트위터는 이 메시지에 이 선거 관련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하늘색 경고 문구를 달았습니다. 또 같은 날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대신 대선 사기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직언한 장관을 자른 겁니다. 바 장관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함께 줄곧 트럼프 대통령의 곁을 지켜온 충복으로 꼽힙니다.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 이제 그리 놀랍지도 않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행보,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선 기간 112일간의 기록들 한번 되짚어볼까요? 본격적인 대선 시작을 알리는 전당대회입니다. 마침 휴가 간 신반장을 대신해서 제가 정치부 회의에 파견을 왔었네요.
기승전 트럼프가 아니라 기부터 트럼프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부터 열린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부터 깜짝 등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등장부터 시선을 확 끌죠. Now, if you want to really drive him crazy, you say 12 more years. 네, 4년 더 재임하라는 지지자들의 연호에 12년 더를 외치라고 한 겁니다. 당원 투표가 끝나면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선 후보가 등장해 피나레를 장식하는 전통을 시작부터 깼습니다. 정책과 비전을 겨뤄야 하는 두 후보의 TV 토론 어땠을까요? 끼어들기와 말꼬리 자르기, 인신공격이 난무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최악의 토론이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관심 속에 막을 올린 토론은 시작부터 난타전으로 흘렀습니다. Will you shut up, man? This is so unprecedented. He's going to pack the court, either the lowest or almost the lowest in your class. Don't ever use the word smart with me. 두 후보의 끼어들기도 예사여서 진행자가 내내 진땀을 흘렸습니다. Wait, not true. You're doing it. You're going to have true. Gentlemen, I hate to raise my voice, but 네,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깜짝 이벤트, 이른바 10월의 서프라이즈에 관심이 쏠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게 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4차 북미 대화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을 내세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원래는 코로나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입장을 바꿨죠.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겠습니다. Could even have it during the month of October, but the vaccine will be very safe and very effective, and it'll be delivered very soon. You could have a very big surprise.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백신 개발은 이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 11일에서야 긴급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대신 유세 내내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에 직접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적도 있었죠.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사람들은 맞기 힘든 중증 치료제 렘데시비를 맞았고 의료진의 만류에도 조기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신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감염 사실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격리와 회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멜라니아와 함께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당일, 그 후로도 며칠 동안 경합주에서 엎치락 뒤치락 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선거인당 과반 확보를 눈앞에 둔 바이든 당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이어서 승리 선언을 하면서 결과에 불복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now, after a long night of counting,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We were getting ready to win this election.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며칠간의 밤샘 개표 끝에 조지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역전극을 펼치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된 날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걸까요? 그 후 한 달이 넘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과 불복 연설을 이어왔습니다. 물론 각 주의 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Look at all of the fake news. It's a lot of fake news. You ever notice the fake news? Look at that. The fake news. Whoa. That is a lot of fake news. 네, 이제 드디어 오늘로써 약 넉 달간의 미국 대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다음 달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인증을 받게 되고 다음 달 2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다만 오늘도 일부 경합주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선거인단은 자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처럼 지지자들의 선거 불복 시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승리 연설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이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 뒤집기 실패한 트럼프, 법무장관 경질. 네, 정말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말대로요.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지만 그래도 7천만 표 이상을 얻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후보는 물론 이제 기록적인 8천만 표 이상을 얻었지만요. 자, 아무튼 오늘로써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끝났고요.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사실상이 아니라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진다면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내가 좀 이제 패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뒤집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좋아요. 이제 오늘 이제 유 반장이 미국 대선 상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들어오네요. 근데 주인공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워낙 존재감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대선이 진행돼 왔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아, 박 반장, 일본 얘기 잠깐 좀 물어볼게요. 네. 일본에서 지금 이제 스가 총리 인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도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가 총리가 장난스러운 행동을 해서 지금 이제 국민적 여론이 더 안 좋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이죠. 그 니코니코라는 동영상 사이트 생방송에 출연한 건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まず最初に、番組をご覧の皆さんにメッセージをちょっとお願いしたいんですが。皆さんこんにちは。カースー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네, 그 본인의 이름 스가를 거꾸로 가스라고 읽으면서 말하자면 유머를 구사한 건데요. 이 가스가 인터넷에선 유행하는 스가 총리의 본인의 별명입니다. 일본에선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상시국에서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아까 이제 마지막 5명 중에 이제 마지막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5시 15분에 시작됐다라는 속보까지는 저희가 전했는데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더 들어온 얘기 없어요? 네, 아직 뭐 마지막 증인 신문 끝났다라는 네. 속보도 들어오지 않고요. 이제 네.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후의 절차가 윤석열 이제 총장 측 변호인단의 네. 진술이 있고 최후 진술이 있는 거죠. 최후 진술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징계위원회가 토론을 한 다음에 의결을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의결을 할 경우에는 네. 이제 정한중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징계위원이 오늘 네. 표결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4명 중에서 3명이 그러면은 그렇죠. 결정을 해야 과반이 되네요. 되면 네. 3명 이상이 이제 나와야 네. 징계가 결정이 되는 건데 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징계에 대한 의견이 각각 나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한 네. 징계 수위부터 합쳐서 네. 그게 과반이 될 경우에 이제 징계가 의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네. 4명의 의원이 각각 뭐 해임, 네. 면직, 정직, 무혐의를 낼 경우에는 네. 윤 총장에게 불리한 해임부터 이제 네. 숫자를 카운트를 해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과반이 되는 정직으로 의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반대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징계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최소 2표 이상이 나와야만 징계 혐의를 아예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유 반장? 네. 네,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얼추 이해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아직까지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지 않네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든 선거인단 투표서 승리, 뒤집기 실패한 트럼프 법무장관 경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 용서를 구한다입니다. 앞서 국회 발제에서 살펴봤듯이 탄핵안 지 가결된 지 4년 만에 비로소 당 차원의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죠.
하지만 오늘 반성이 당 전체의 진정한 사과인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많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반발 기류가 여전하기 때문이죠. 역사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한다. 바다로 가려면 강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선 철저한 결별이 기본입니다. 오늘의 사과가 김종인 위원장의 외로운 외침이 될지 아니면은 탄핵의 강을 건너게 하는 다리 역할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지금 들면 굿 대신에 또 뭐예요 갑자기? 제가 오늘 준비한 건데 또 오선한 거예요?